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화폐 100달러와 아르헨티나 1000페소인데요.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화폐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으로 진화했고,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오게 된 건데요. 자고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물가는 1년 새 138% 급등했고요. 기준금리는 무려 133%인데요.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건데요. 아르헨티나의 9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12.7%를 기록했고요.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는 199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인플레이션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 가격 인상이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폐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이 돈의 가치가 휴지화가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페소가 매일매일 하락하다 보니까 그와 반대로 달러 가치는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전부 다 달러로 환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유한 달러의 양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달러 고갈을 막기 위해서 공식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공식 거래소가 아닌 암시장에서 환전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페소의 가치는 이로 인해서 더욱더 폭락하게 된 건데요. 외환암시장 블루달러넷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환율은 350페소당 1달러인데요. 정부에서는 환전의 양을 한 달에 200달러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350페소당 1달러였다면 비공식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1010페소당 1달러에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소의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달러 시세가 이렇게 폭등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페소의 가치는 휴지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까지 전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리튬이나 셰일가스 등 천연 자원 매장량이 탑5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8위에 큰 면적을 보유했고요. 매년 8천만 톤 이상의 곡물을 생산합니다. 부자의 나라가 몰락하는 것은 결국에 한순간입니다. 광산업과 농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에 투자하지 않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자동차로 유명하냐? 아르헨티나가 명품으로 유명하냐? 아르헨티나가 로봇 산업으로 유명하냐? 이런 신성장 고부가 가치 산업을 다 외면했던 거죠. 아르헨티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인데요. 1946년 취임한 후안 페론 대통령은 자국 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화폐를 발행하고 철도나 전기 등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을 국유화시켜 노동임금을 인상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린 거죠. 그것도 고임금으로. 이 대통령을 시작으로 후임 대통령들 역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 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소득이다, 코로나 때 얼마를 준다, 이런 형태들의 돈을 푸는 형태, 돈을 주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지나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재정 상황이 바닥나는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많은 돈을 빌려 돈풀기 정책을 유지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총 9번의 국가 부도위기를 경험했고요. IMF 구제금융을 30회나 신청하게 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IMF로부터 500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가 신용을 잃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벽지 대신 지폐로 도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4년 동안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등의 비용 지불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동차를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들도 화폐를 훔쳐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돈의 가치가 내일 되면 하락하고 다음 달 되면 폭락하고 1년 뒤면 휴지가 되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제일 싼 거예요. 뭐든지.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서 슈퍼나 생필품 가게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재기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화폐의 가치가 휴지가 되다 보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냐면 물건은 비싸고 돈의 가치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나오는 현상들이 물건끼리 서로 교환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뭔가 중고 자동차를 판다, 집을 판다, 잘 안 팔리잖아요. 돈의 양보다 물건의 매물의 양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물건 대 물건끼리 교환하는 현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자동차끼리 교환하거나 당근 마켓에서 서로 물건을 물물 교환하거나 아파트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이라는 것은 물건 사재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소량 구매보다는 대량 구매 열풍이 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저축한다기보다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기 때문에 월급 받으면 오늘 전부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인기 제품을 대량 구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화장지나 벽돌이나 통조림 같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죠. 은행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달러를 환전해서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달러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환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페소는 폭락하게 되고 달러는 폭등하게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화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폭락을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 제품이 굉장히 싼 거예요. 칠레에서 아르헨티나까지 400km를 달려와서 해외 원정 쇼핑을 하러 온다고 하죠. 환 차익으로 인해서 같은 물건을 자국 가격의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화가 떨어지면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그 나라에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 나라에 쇼핑을 하거나 관광을 가거나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국 안에서는 쇼크가 오는 건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쇼핑을 하러 여행을 하러 간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대통령 누가 되든 아르헨티나 내년 물가 상승이 350%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 선거 1차가 종료되었고요. 11월 2차 투표 후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이 탈바꿈이 되겠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증시만 보면 역사적 호황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만약에 한국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아르헨티나처럼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제 방송의 여러 편을 다 참고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아르헨티나의 주가 지수를 보면 폭등했죠. 아르헨티나의 M2 통화량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죠.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 위기 속 달러는 고갈됐고요.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마구 찍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됐고요. 환율은 폭등하고 페소는 폭락했죠. 국민들은 돈의 가치 자체가 없으니까 주식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으로 몰리게 되면서 증시가 폭등하게 됐죠. 만약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환율이 안정화되면 그러면 주식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이걸 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냐? 바로 이 주가와 물가 관계를 보시면 알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아르헨티나에 사모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1000페소짜리가 돈 풀기로 인해서 10,000페소가 됐습니다. 주가가 10배 폭등하게 됐죠. 그러면 와 진짜 이러면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모기업 주가가 1000페소였을 때는
1000페소로 과일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기업 주가가 1000페소에서 10,000페소가 됐는데 이 10,000페소를 가지고 과일을 사려고 보니까 과일 한 개에 10,000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10배 올라봤자 돈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주식을 팔아서 과일을 사 먹으려고 해도 과일 값이 10배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10배 올라가든 100배 올라가든 돈의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기 때문에 사실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페소로 이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이 뭐 100배가 오르든 50배가 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초반부터 많은 부자들은 이 아르헨티나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축소해서 모든 상황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있죠. 부동산이 너무 비싸죠.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임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이 적다 하는 이유가 월급의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월급 대비 집이 너무 비싼 것이고 월급 대비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키고 물가를 폭락시키면 지금보다 더 적은 월급으로도 돈이 여유롭다고 얘기하겠죠.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있는 돈보다 부동산의 가격이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폭락시키면 월급의 양이 줄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붕괴된다고 했죠. 물가가 붕괴되고 자영업 시장이 붕괴되고 그래서 제가 자영업 그만두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부동산 다 파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갈 거니까요.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가 완전 붕괴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이전 시간부터 매도하시라고 참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것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으면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에코프로처럼 고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들은 한번 떨어지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참 미국 시장 같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고요. 미국 부동산의 거품도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제 위기를 만나서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풀기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 돈이 주택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주택이 괜히 비싸지는 거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주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역에 호재가 떠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허구입니다. 허상이고요. 이 돈이 없었다면 그 물건이 비싸질 이유도 없죠. 이 돈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물건의 시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의 양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뭐 예를 들어 명품 시장이나 중고차 뭐 고가 자동차 시장 아니면 뭐 한정판 시장 예를 들어 뭐 나이키나 뭐 샤넬이나 아니면 뭐 에르메스나 이런 시장들이 다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은 예고되어 있고 시간적 차이로 지연되는 것 뿐이지 이 전 세계가 앞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4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거냐 아니면 내 정권 안에서는 돈 풀어서 막을 거냐 내가 폭탄을 만들어 놓고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만큼은 위기가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M2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서 이 돈의 유동성을 만들면서 주택을 비싸게 만들죠. 주택이 뭐 좋아서 호재가 떠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 화폐 통화량을 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증가시키면서 그 많은 돈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면 주택이나 주식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주식들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삼성전자를 알려드렸죠. 돈의 유동량이 빠지게 되면 결국 그 두 가지에 아니면 뭐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폭락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죠. 제대로 거품 낀 주식이 결국에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풀기에 들어가면 투자 시장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소비 시장, 뭐 샤넬이나 롤렉스나 명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사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고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사들이 집이 잘 팔리니까, 샤넬이 물건이 잘 팔리니까, 롤렉스가 제품이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 가격이 괜히 비싸지는 거예요. 돈의 양이 늘어나면 괜히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제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증가한 화폐를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고요. 돈의 가치는 올라가면서 물가는 잡히겠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총대를 맬 것이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 1,000만 원을 풉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1,000만 원을 다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다시 가져와야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과하게 산단 말이죠. 그럼 정부에서는 이걸 보고 있다가 이 수년에 걸쳐서 이자를 올려서 그 돈을 이자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기준금리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1년에 만약에 10%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부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10%를 잡는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10%면 은행금리가 추가로 붙어서 예를 들어서 한 12%, 13% 정도 되는 금리를 고객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13%, 12% 이자를 받아서 10%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만큼 정부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뿌린 돈의 10%를 다시 이자로 걷어들이는 거죠. 기준금리만큼. 그래서 이거를 곱해보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에 100만 원씩 이자로 걷게 되면 대략 7년 정도면 정부에서 이자로 950만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뿌린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빚이 없다는 전제 하에요. 빚이 만약에 있으면 나라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되면 돈의 양은 늘어나게 되면서 뒤에서는 빚을 갚게 되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빌린 국채가 4경이 넘잖아요. 1년에 이자만 2,000조고 내년 되면 뭐 3,000조고 후년 되면 4,000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요. 왜냐면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요. 그러면 재정적자까지 더해지면 한 해에 수천조를 적자를 내는 건데, 돈을 계속 푸는데 한 해에 수천조씩 이자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은 도저히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자 갚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 이자가 복리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의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파산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냥 보기에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요. 한 장 발급했어요. 2장 발급했어요. 3장 발급했어요. 돈 막 쓰죠. 그 다음에 4장 발급해서 돌려막기, 5장 돌려막기, 6장 돌려막기 하다 보면 어느새 카드가 10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쓰는 것도 없고 내가 버는 것도 없어질 건데, 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 카드를 10장을 만들고 11장 만들고 12장, 가만히 있어도 카드를 계속 늘려가는 구조를 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만 있잖아요. 그 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그냥 죽는 거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은 뭐 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게 미국 상황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돈 찍는 나라가 미국인데 원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는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달러가 비싸지니까 미국 제품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제품은 안 팔려요. 안 팔리게 되면 재정 적자가 폭등하게 되고 미국 기업들이 쓰러지게 되고 해고 열풍이 계속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소비까지 다 줄기 때문에 돈을 찍는다고 뭐 증시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 조건을 성립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찍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돼주면 그 돈을 받아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재투자하고 점점 성장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추락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다.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월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다달이 얼마씩 돈을 내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성장률은 축소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잘 팔릴 수가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 줄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돈 찍어서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나이키나 뭐 샤넬이나 뭐 롤렉스나 안 사요. 이미 다 사람들이 뭐 매니아적으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이폰이나 뭐 맥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동경하고 샀지만 지금 집에 다 있어요. 돈 푼다고 안 사요. 지금은 돈 풀면요,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자로. 그러면서 돈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집값이나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없는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외부 타격이 온다는 거죠. 내가 아예 실직을 해버려가지고 월급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완전 고갈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찍는 족족, 돈을 갚는 데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직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돈이 씨가 마르는 거죠. 이상하게 돈을 찍고 있는데 소비로 이어지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들이 다 같이 뭉쳐져서 한 번에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면은 뭐 그냥 돈의 가치 떨어지고 그냥 무식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찍어도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을 다른 데 사용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옷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냥 폭락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열차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 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물타기를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M2 통화량인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화폐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금리를 올리고 돈 푸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증가가 멈추는 추세로 돌입을 하다가 최근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에 정기 예적금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통화량도 이제 축소를 시킬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경제 축소기죠. 경제 축소기, 경제 하락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비에 막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다음에 막 창업을 하고 계속 늘리기만 했어요, 뭐든지. 그러면서 그 시장이 과열이 됐던 것이고 서로 나눠 먹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식당이 10개였는데 사람들이 돈 풀기에 들어가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매장의 수가 우리 동네에 20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0개의 매장에서 매출을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매장 장사 잘 안 돼, 매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끼리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 장사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면 이제 그 매장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이제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나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변에 경쟁 업체나 나의 매출을 뺏는 존재들이 많아졌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했고요. 지금은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약간만 잠깐만 축소해도 완전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축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 수가 폭증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사실상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쓰는 게 뭐다? 돈풀기다. 그런데 그 돈풀기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돈이 될 순 없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위기를 막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돈의 양을 줄이다가 다시 증가시키고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중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돈의 양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물가는 못 잡는다고 보고요. 물가가 잡히려면 미국이 일단 무너지면 잡힙니다. 근데 미국이 이 권력을 유지하고 달러를 계속해서 찍게 되면 물가는 계속 오름세를 탈 거예요. 이 물가가 잡히려고 한다면 미국이 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가 잡힙니다. 미국이 달러를 복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계속해서 복제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돈의 양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고 돈의 양이 많아지면서 아파트를 괜히 비싸게 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를 팔 시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이 아파트가 제일 비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것은 에코프로처럼 비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쌀 때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왜 주택은 버려야 되고 에코프로는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에코프로가 내년에 그 관련자분이 사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에코프로의 그 위기가 진짜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성장했고요. 소비산업이나 자영업시장이나 기업들이나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했고요. 이런 기나긴 성장 시간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부터는요, 잠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주택이나 이 자산시장이 전 세계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정점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듯이 이 주식의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성장만 했기 때문에 내리막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내리막은 반드시 온다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경제가 기나긴 시간 성장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하락할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제 하락기라는 이 색깔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컬러거든요.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컬러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괜히 주택을 비싸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비싸게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뭐든지 정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주택시장은요, 괜히 2배, 3배 괜히 비싸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 자재비가 비싸져요. 자재비가 비싸지면 분양가가 비싸지겠죠? 이런 사실들을 안 사람들은 땅값을 비싸게 팔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를 축소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모든 자산의 시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저 역시 그냥 학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저도 뭐 하락기가 온다, 이게 정말 10년 이상 온다 라는 이런 지식을 습득했을 때 좀 생소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습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적응이 됐던 것이고,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자산시장이 떨어진다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방송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도움닫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이제 붕괴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론적인 것을 뭔가 누군가 제안을 한다고 해도 그걸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의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